자, 대천여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구학원 첫 수업입니다. 어, EBS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가까이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어설프지만 EBS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알고 있는데 좀만 더 집중해서 방학하는이 아니죠. 개학하는 그날까지 좀 집중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은 일단은 직권의 변동에서 판구조론의 정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 이미 들어봤습니다. 언제 들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봤어요. 근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3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절대 어렵지 않고요. 아마 수업 내용을 듣다 보면 이 내용 알아. 이 내용 배웠었어.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우리가 백예너의 대륙이동설 있죠.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해서 판구조론까지 이론이 진화가 됐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은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 듣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대륙이동설에서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백예너가 제시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이 증거를 잘 보시고요. 그 대륙이동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적 한계점 중요합니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륙이동설이 판구조론으로 가면서 갑자기 진화한 게 아니라 했죠. 새롭고 신기한 이론들이 끼어듭니다. 첨가가 되고요. 그 이론이 첨가된다는 건 뭐냐면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측 자료들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관측 기술의 발달까지 오늘 한번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 첫 수업인 만큼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탐사 기술의 발전이 판구조론 정립에 이바지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영상 하나 보면서 대륙이동설이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되셨나요? 앞에서 봤던 영상은 그냥 재미로 넘어가고 이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동설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이름이 있죠.
누굴까요? 네, 베게너입니다.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게 된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있다가 대륙이동설을 이제 착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지도랑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우리나라 중심적으로 볼 때 이제 태평양을 중심에 두고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가 볼 때 오른편에 와야 되는데 지금 왼편에 와 있죠. 베게너는 이제 독일의 과학자예요. 독일의 과학자이다 보니까 어, 태평양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대서양을 중심에 두는 이런 식의 세계 지도를 보고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식의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의 모양 잘 보세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 원래 하나로 뭉쳐 있다가 서로 멀어진 게 아닐까라는 것에서부터 대륙 이동설을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원래 하나로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해서 1912년에 대륙이동설을 발표를 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는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겠죠. 증거가 부족하니까 두 번째 증거를 또 제시를 합니다. 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산맥 지질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이제 근거를 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대륙입니다. 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인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대륙들이죠. 대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인데 이 대륙들을 하나로 모은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산맥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과 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이 하나로 이어진 산맥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또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이렇게 유사한 퇴적층, 유사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얼핏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된 화석의 분포가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키노그나투스, 뭐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이렇게 학명이 나와 있는데 학명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물들의 학명이 아니에요. 멀리 지금 보면 이제 대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어떻게 같은 생명체가 발견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베게너가 이제 의문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베게너가 이 의문점을 나타내기 전에 대륙이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멀리 떨어진 두 대륙 사이에 육교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원래 바다였던 곳에. 그래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왕래를 했겠죠. 근데 이 육교가 소실되고 나니까 바다가 되었고 그래서 같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육교설이 대세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상당히 참신했던 이론이었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생물 화석의 공통적인 생물 화석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꼬였네요. 아무튼 그래서 화석의 분포가 연속적이다라는 것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증거인데요. 서로 떨어진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남극을 중심에 두고서 여러 가지 대륙을 뭉쳤는데요. 이 여러 대륙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대륙들인데 지금 이 대륙들의 이 위치, 지금 노랗게 표시된 이 위치들을 보면은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빙하로 덮이려면은 우리가 빙하로 덮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게너가 설명한 것처럼 이 대륙이 원래 남극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극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생성된 다음에 이 대륙이 이동하게 되면서 빙하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이 부분 있죠. 지금 인도 대륙인데 인도까지 원래 빙하가 분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까지 빙하가 분포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위도별로 빙하의 분포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인도의 빙하 분포나 이 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빙하가 뒤덮였어야 되겠죠. 빙하기라고 한다면. 근데 같은 연령대를 가진 암석에서 같은 대륙에 있는 같은 연령대 암석에서 모두 빙하 분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이 부분만 빙하가 나타난다는 건 이상하죠.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게너가 이런 빙하 분포로 대륙 이동했다는 증거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륙 이동설이 이제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게너는 과거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분열해서 현재의 대륙을 형성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그래서 대륙이 이동을 했다고 치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냐는 거다 이제 했다는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베게너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베게너는 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3차 그린란드 탐사를 떠나서 그때 이제 고인이 되고요. 결국 자신의 이론이 과학사에 이바지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베게너가 이제 대륙이 동서를 발표하고 나서 다른 아서 홈스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로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이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생각하기 편한데요. 그 냄비가 있고요. 물을 피워요.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서 이제 물을 끓이면 물이 이제 보글보글 끓는데 물이 어떻게 끓냐면 불로 가열하는 부분에서는 상승을 하고요. 상승한 게 물 표면에서는 벌어지고 다시 냄비 평면 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수직적인 순환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물이 끓는 것처럼 뽀글뽀글 끓고 있다라는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진 멘틀은 상승을 해서 좌우로 갈라지게 되고 그 좌우 위에 그 멘틀 위에 떠 있는 대륙은 이 힘에 의해서 멘틀이 멀어지는 이 힘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죠. 갈라졌죠. 그리고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대륙 지각을 뚫고 나오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이론입니다. 참신하죠. 참신한 이론인데 이 이론 역시 어, 뭐 그래픽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멘틀 전체가 끓고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과학자들한테 채택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1929년이라고 했는데 관측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한다는 직접적인 관측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설 역시 되게 좀 스쳐 지나갔죠. 당시에는. 자, 이제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관측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고요. 이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기술이 이제 속속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양 측심법에 의해서 배에서 이제 해저 밑바닥까지 가지 않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개발된 기술인데 간단합니다. 배에서 음파를 발사를 해요. 그래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 닿고 다시 반사된 음파가 배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음파의 속력만 알고 있다면 이 깊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자,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날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요. 우린 지금 음속을 알고 만약에 음파가 왔다가 음속이 왔다 갔다 하는 음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안다면 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 해저 지형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좀 추가됐죠? 보면은 2분의 1이 꼈습니다. 왜 2분의 1이 껴들었을까요? 그쵸? 음파가 왔다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 가는 시간만 있으면 수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값을 해준 겁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해서 해저 지형을 이제 탐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해봤더니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해저 지형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해령과 해구예요. 해저 확장설 혹은 해양저 확장설의 어,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해령에서 좀 약간 높이 솟은 이 부분이죠. 해령 이 가운데 파인 부분을 열곡이라 하고요. 이 두 튀어나온 이 부분을 해령이라 하는데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 옆으로 발산해서 해고 안으로 섭입해서 사라진다라는 해저가 점점점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론의 근거가 되는 어떤 관측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탐구입니다. 해저 지형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탐구인데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정을 보면은 서로 다른 AB 해역에서 두 해역이죠.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향 측심을 한 자료이다라고 해서 음향 측심 자료를 나타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는 각 탐사 지점에서 음파가 왕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46초, 5.61초, 4.99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자료가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뭘 할 거냐면 각 해역에서 음향 측심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수심을 구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수심 어떻게 구한다 했었죠? 네, 수심은 음속과 시간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반해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앞에서 봤던 시간이랑 1500을 곱해서 일일이 수심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직접 다시 구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왔죠.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를 모는 종이에 각 탐사 지점의 수심을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해역과 B해역 수심을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료를 이제 모는 종이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A해역은 주황색, B해역은 약간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두 해역이 각각 이제 어느 해저 지형인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친구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우리 지구상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을 예를 들어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죠 예,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깊이 수심이 이렇게 지금 거의 8km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심보다 아주 깊게 위치하는 이런 지형이 나타나면 이런 지형 우리가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해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 해역은 해구다라고 이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해역은 그냥 평균적인 그냥 수심이에요. 한 수심 한 4km의 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탐사 지점 5번, 6번, 7번 이 근처로 오면서 수심이 상당히 이제 위로 좀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좀 약간 불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서 봤던 해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열곡이라서 깊게 파인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되죠. 근데 이런 파인 부분이 탐사 지점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탐사 지점 6.5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는 열곡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두 해저 지형을 해령과 해구로 각각 나누어서 구분해서 판단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A 해역이 해령이 되는 게 타당하고요. 수심이 훨씬 더 깊은 B 해역이 해구가 되는 게 타당합니다.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됐으면 좋겠는데. 예,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네요. 자, 어쨌든 자, 해저 지형 탐사와 해저 확장설 이제 해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음양 측심법을 이용한 해저 지형의 이제 모습이 밝혀지면서 두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디스와 해츠, 해스와 디츠인데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 방향으로 이동하여 바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1962년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을 잘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원래 대륙입니다. 원래 이어져 있던 큰 대륙이었는데 아래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홈스의 이론과 이제 일치하죠. 멘틀이 대류에서 양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 대류하는 이 양옆으로 벌어진 이 힘에 의해서 멘틀 윗부분에 있는 지각이 점점 벌어지면서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겨진 부위는 점점 이제 얇아지겠죠. 스트링 치즈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 얇아집니다. 그럼 이 얇아진 곳을 따라서 이제 물이 고이겠죠.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대륙과 대륙이 멀어진 사이에 이제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해령이라는 판의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지각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해저 확장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런 해저 확장설을 지지할 수 있는 관측 증거들이 속속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저 확장설을 지지할 수 있는 관측 증거 중에 중요한 지자기 줄무늬 발견입니다. 지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지자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지라는 건 뭐냐면 땅입니다. 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장 줄무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 줄무늬가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 있죠.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역전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하진 않은데 주기 패턴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자기장의 방향이었다가 반대 방향이었다가 다시 지금의 방향이었다가 이렇게 역전되는 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변경될 때마다 그때 당시 생성됐던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땅속에서 해저 속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해양 지각에서 측정을 했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분포를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쵸?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동하기 때문에 동일 시기에 이런 줄무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양지각 연령이네요. 급하게 넘어갔는데. 자, 지금 간단합니다.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뭐 해령 어디 있나요? 자, 해령 여기 빨간 부분 여기가 해령입니다. 네,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도 여기 있고요. 해령이 있는데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나이가 어리고 지금 보면 붉은색이 나이가 어린 겁니다. 그리고 푸른색이 나이가 많은 건데 해령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해령에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해령에서 멀리 이동하는 동안 나이를 먹었겠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해양 지각은 나이가 많다가 되는 거죠. 이건 역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서 발산한다는 해저 확장설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관측 자료가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관측 사실로 인해서 해저 확장설에 힘이 실리고 있었을 때 쐐기를 박은 발견들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판구조로 정립되는 증거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윌슨의 변환 단층의 발견입니다. 보면은 이제 해령이 지금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일렬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중간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 끊겨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쭉 단절됩니다. 단절돼서 이렇게 이게 단층이 발생하는 이게 단절돼 있는 곳이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 단열대 전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만 특정 부분에서만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윌슨이 발견을 하고 이곳을 변환단층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해령이에요.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해령인데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양옆으로 발산한다라는 내용은 앞에서 익히 들었던 내용이었죠. 들었던 내용인데 잘 보시면 단열대라고 표시된 부분에서는 위와 아래에서 지각이 이동하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변환단층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서는 위는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각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엇갈리는 이 변환단층 부분에서만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단층에서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발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쐐기를 박습니다. 다음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이제 이번에 해구입니다.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관측 자료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해구에서는 이제 판의 경계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한 지진의 이제 깊이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죠. 근데 해구에 가까운 곳에서는 보시면 알다시피 진원의 깊이가 얕아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해구에서 멀어지면은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해구에서는 판이 섭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해구에서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던 판이 사라진다라는 판 구조 운동을 어,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판에
암석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 구조론을 배웠는데 그럼 판이 뭐냐 도대체? 판은 뭐냐면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리는 딱딱한 부분입니다. 플레이트.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오답지가 뭐냐면 판은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오답지가 있습니다.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판은 지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보시겠죠? 이 지각은 상당히 얇아요. 얇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석권 아래에 연야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야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약 깊이 한 400km까지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멘틀 전체가 아닙니다. 멘틀의 윗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부분 용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용융은 전체가 녹아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멘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인데 중간중간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초콜릿이 녹은 것처럼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이 흐물흐물한 이 초콜릿 덕분에, 이 멘틀의 일부분 덕분에 전체적으로 연약권이 대류 현상, 끓는 뜨거운 곳에 상승하고 차가운 곳에서 하강하는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류에 의해서 연약권 위에 있는 암석권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판을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이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이 됩니다. 근데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두께가 두껍습니다. 나중에 판의 경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양판은 그 대신 밀도가 크고 두께가 얇습니다. 서로 반대죠.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의 특징 이 정도까지만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판의 경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계산한 판의 개수를 뭐 14개, 뭐 많게는 15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판들이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판 구조 운동, 판 구조론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간단하죠? 자, 이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확인해보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나는 서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고생대말 빙하의 흔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왔을 겁니다. 둘 다 뭐의 증거죠? 네, 베게너가 주장을 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고생대 말입니다. 인도 대륙은 현재보다 남극에 가까웠다. 지금 보면 인도 대륙의 빙하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럽니까? 그쵸. 고생대 말에는 원래 남극 주변에 있었는데 그 빙하를 가지고 있다가 대륙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적도 지방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빙하 흔적이 발견된다라는 베게너의 주장이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고생대 말에는 적도 지방까지 빙하가 형성되어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 지방까지 빙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그죠? 적도 지방 전체가 빙하로 다 뒤덮여 있어야 돼요. 근데 빙하 흔적은 일부분에서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밑에도 한번 볼까요? 대서양의 해저에서는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메소사우루스는 대륙이 분개하기 전에, 갈라지기 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인 거죠. 근데 대서양은 얘네들이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멀어진 다음에 생긴 바다잖아요. 그럼 이 생물체 화석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메소사우루스의 화석과 빙하의 흔적 분포는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된다. 맞죠? 메소사우루스가 번성한 시기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기 이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3번과 5번 일맥상통한다는 내용이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자,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전 세계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1번. 태평양은 대서양보다 먼저 생성되기 시작했다. 뭘 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성됐다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더 많겠죠. 봤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보세요. 가장 나이가 많은 부분이 어디 있나요? 태평양이 나이가 더 많죠. 맞는 얘기입니다. 해양 지각의 등 연령성.
등연령선이란 건 뭐냐면 같은 나이를 가진 선이에요. 여기서 보면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붉게 표현된 부분은 같은 나이, 주황색 표현된 부분 같은 나이, 초록색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 같은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해령에 나란하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볼 때 해령 라인과 등연령선 라인이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남아메리카 대륙 보세요. 남아메리카 대륙 어딨나? 여기 있죠.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서안, 그러니까 서쪽 해안선입니다. 서쪽 해안선 어딨나요? 여기 있죠. 서쪽 해안선에는 해구가 발달되어 있다. 나중에 배우면 더 쉬운 내용인데, 자, 이 부분에 무슨 해구가 있냐면 페루칠 해구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세모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4번 대서양의 해저에서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은 발견될 수 없다. 자, 3억 년 전이란 건 뭐냐면 고생대 그 이전입니다. 대서양의 해전대요. 대서양은 어, 고생대 마렵부터 갈라져서 현재의 모습까지 왔다 그랬죠. 그럼 그 이전에 있는 생명체 화석은 대서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서양 그 이후에 만들어진 바다거든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최근 5천만 년 동안, 5천만 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가 되겠죠. 동안 해양지의 평균 확장 속도는 대서양의 태평양보다 빨랐다. 확장 속도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대서양 볼게요. 약간 주황색빛에 노랑빛까지입니다. 요만큼 이동했죠. 대서양 요 정도 이동했네요. 태평양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같은 시기 동안 태평양 이동을 더 많이 했죠. 더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걸까요? 태평양 이동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빨랐다. 잘못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륙이동설을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질 구조의 연속성, 빙하 분포, 화석 분포를 가지고 다양한 증거, 이거 백연어가 주장했던 네 가지 대륙이동의 증거 나왔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지만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자 그 이후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이론 뭐냐면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 다음 홈스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로 멘틀이 대류한다. 멘틀 대류설이죠. 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 다음은 멘틀 대류설입니다. 그리고 헬스와 디츠는 해령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해 새로운 지각을 만들고 해저를 확장시킨다. 자, 해저 확장설입니다.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저 지형 분석 및 고지적 연구를 통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륙이동설에서 판구조론까지 가는 과정은 간단하죠. 첫 번째 대륙이동설, 그 다음 멘탈 대류설, 그 다음 해저 확장설, 그리고 마지막에 판구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첫 수업이라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았을 텐데 끝까지 수업에 집중해준 학생들 고맙습니다. 다음 수업에는 좀 더 재밌고 선생님이 지금 긴장을 해서 농담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도 아프고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